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이입니다. 여기까지 무려 아침 8시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엄청난 차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기 위해서인데요. 물론 스타리아라는 자동차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멋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자동차였는데, 그 스타리아가 무려 하이브리드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니까 이건 또 어떤 모습이 될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승하기에 앞서서 뒷자리 시승을 먼저 한다고 해요. 뒷자리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정숙하다. 우리가 스타리아를 보통 타면 디젤이잖아요. 근데 이건 디젤도 아니고, 이제 시동이 걸리네. 한참 동안 시동이 걸리지 않고 출발했다가 중간에 시동 걸리니까 너무 조용합니다. 이건 거의 귀가 이상해. 귀 먹먹하죠. 먹먹하죠. 이건 희한하네. 이상한 이질감 같은 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 럭셔리카에서 정숙하면 당연하구만. 역시 럭셔리카니까 정숙하지, 이런 느낌인데, 이건 지금 인테리어의 요소들을 보면 이런 플라스틱이거든요. 이런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동차가 왜 정숙하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저렴해 보이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 스타리아의 성격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스타리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타야 되는 자동차, 그냥 화물차로도 타야 되는 자동차면서 동시에 럭셔리카로도 타야 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에서 이런 험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고급차로서도 우수한 승차감, 완전한 정숙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승차감은 취소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넘다 보니까 승차감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원래 있었나? 선스크린이 있네요. 이런 것도 좋네. 여기 뭘 막 넣어주셨어. 어떤 봉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아 차량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해주고 있네요. 요번에 진짜 신기한 건 하이브리드가 카고로도 제공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화물차 운송하는 방법이 그동안 몇 개 없거든요. 사실은 포터를 가지고 운송한다거나, 솔직히 포터 탑차 좀 너무했지. 일단 상하차 하려고 그러면 진이 다 빠집니다. 오르내리는 거 하루에 한 10번만 해보세요. 10번 하고 나면 무릎 다 나가. 내리다가 발목 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불편한데, 스타리아 카고라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타고 내릴 때 훨씬 더 편하고, 짐도 충분히 많이 실릴 수 있고, 물론 포터같이 1톤 이상 싣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 들어서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게짐이 아니거든요. 무게짐이 아닌 그런 택배 차량 같은 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모아를 또 이런 식으로 세워 놓으셨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죠. 달리다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이 비싼 리모아 캐리어 다 망가집니다. 카고가 진짜 매력적이다. 1열을 이렇게 벤치 시트로 해서 3인승도 있고요, 1열 2열을 다 써서 5인승도 있어요. 스타리아 킨더는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전용차로 만들어진 거예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안전벨트가 위아래로 높이 조절이 돼서 어린이들이 타도 안전벨트가 이렇게 목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 되게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구급차도 있네. 이거 시승해보고 아니야. 안 타보고 싶어.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차량이 전동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안에 그냥 한 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거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드니까 휠체어 슬로프가 열리도록 하는 이런 수동 장치를 이용해서 해도 된다. 스타리아랑 스타리아 라운지는 완전히 다른 자동차인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팜플렛부터 나눠 놓고 있네요. 도대체 이게 얼마냐? 스타리아 라운지의 가격은 3,780만 원부터고, 여기에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넣게 되면 4,614만 원. 4,600? 저희 타는 시승차는 4,946만 원입니다. 진짜 와, 대박. 그래도 요즘 들어서 그랜저 가격 올라가는 거, 소나타 가격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그래, 이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투어러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훨씬 저렴해서요, 스마트는 3,050만 원. 갑자기 엄청 저렴해 보이네. 3,050만 원이면 껌값 아닙니까? 투어러는 가장 비싼 모델이 하이브리드 투어러 모던 11인승, 9인승 이렇게 있는데, 모던 트림 같은 경우에 3,653만 원. 여기에 이것저것 붙이게 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차가 아닐까. 그리고 나는 카고를 이렇게 폼나게 하겠다 라는 분들은 스타리아 카고를 타시면 되는데, 2,847만 원. 포터에서 넘어가기는 조금 빠듯하지만 포터 탑차라고 생각하면 한 200만 원 차이, 이 정도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하이브리드 왜 이렇게 비싸? 3,400만 원. 모던 기준으로는 400만 원 오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2차 뒷좌석이 시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뒷좌석에서 공간감, 승차감 이런 걸 한번 느껴봐라 라는 걸 것 같아요. 현대에 앞서서 이 도요타가 알파드를 시승하면서 뒷좌석 시승을 굉장히 오래 시켰거든요. 그때 당시 기자들이 기절했습니다. 알파드의 뒷좌석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거 왜 뒷좌석 시승을 시키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죄송한데 알파드하고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카니발하고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카니발보다 많이 단단해요. 이 단단한 승차감이 나는 너무 좋다 라는 분들한테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기사님이 굉장히 운전을 아주 섬세하게 잘해주시는 기사님이시거든요. 구간 단속 구간 90km인데 80km로 가고 계신데도 지금 요 승차감 요거 조금 문제 있지 않나, 고급지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지만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어이구 좋구나. 승차감이 뭐라고 했죠 제가?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러면 됐지 뭐. 약간 덜컹덜컹 하는 게 그게 뭐 나쁘다기보다 나빠. 사람이 이렇게 자세가 편하고 공간이 넉넉하니까 사람이 여유로워지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파드를 논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면 알파드는 1억이야. 이 차 4,900, 그러니까 5천만원짜리 저렴한 차인데 5천만원인데 저렴하다고? 그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뭐 2배 넘는 자동차하고 1대1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자유로가 워낙에 도구가 맞아. 자유로가 나쁜 거야. 자유로 도로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스타리아는 좋겠죠.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품질은 단단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느낌? 예전 독일차 같은 유럽 자동차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즘 들어 유럽 자동차는 많이 변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소비자들이 럭셔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유롭고 과장되고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독일차들은 실제 필요한 것보다 큰 시트를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는 뒤늦게 예전 독일차의 느낌을 따라가서 시트가 좀 작아지고 조금 단단해서 좀 불편함도 느껴지는 그런 시트들을 쓰고 있어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막 남아 돌거든요. 지금 제가 딱 앉았을 때 옆 사람하고 되게 멀어진 느낌이야. 옆에 있는 PD님하고 저하고 지금 되게 친한데 어저께까지 같이 동고동락하신 그런 PD님이신데 우리 같이 수영도 하고 했잖아. 바다도 가고 엄마 다 했어. 그리고 다리 공간이 뭐 좀 말이 안 되죠? 그냥 뻗을 수 있어요. 저 앞좌석에 있는 사람하고도 별로 안 친해지는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시트는 요만해요. 이 공간을 다 뭐 하라고? 여기 뭐 앉아서 뭐 고스톱 칩니까? 공간이 너무 남아. 물론 공간 있으면 좋지. 그럴 거면 시트라든지 뭐라도 좀 여기다 더 달아줬어야 되지 않나. 여기 이런 것들도 좀 아쉽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서 좋은 거 인정. 근데 알파드는 죄송합니다. 알파드 얘기 참. 버튼 누르면 창문은 이렇게 내려가고 선스크린은 이렇게 돼요. 이런 느낌으로 착 움직여주면 멋있잖아요. 그런 거 최소한 전동으로 열렸으면 좋겠어. 요즘이 무슨 옛날에 닭발 이렇게 돌리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창문 좀 열어보지. 그러면 예 회장님 하고 딱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회장님 입장에서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라운지라는 자동차를 럭셔리 MPV로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럭셔리 MPV에는 걸맞지 않는 요소들이 이 차에는 굉장히 많이 눈에 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요런 느낌이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이게 떠 있는 거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은 놔줘야 돼. 최소한 요런 느낌이 나면 안 돼. 이건 우레탄 없는 생 플라스틱이거든요. 생 플라스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카고에는 딱 맞는 그런 형태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건 카고가 아니고 라운지라면 뭐 가죽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우레탄 한 번이라도 씌워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살짝 드네요. 그리고 이런 거는 2차만의 문제겠지만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껌댕이 묻어 있거든요. 지금 막 공장에서 막 나왔을 텐데 이게 말이 되나? 시승차 운송하다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어쨌든 이 차는 뒷좌석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헤이 현대 이런 거 안 되나? 현대야? 눌러야 되나? 시원하게 해줘. 이런 거 돼요. 도어에 스위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장님도 타셔야 되고 어린 친구들도 타야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시원하게 가야 되는데 아니면 따뜻하게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운전석에다가 뭘 시킬 수 없잖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게 카니발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왼쪽에 있는 사람을 시원하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른쪽 왼쪽을 구별하지 못하고 양쪽이 똑같이 되네요. 버튼 지금 되게 멀거든요. 제가 팔이 진짜 긴데 내가 닿지 않는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와 이건 너무 멀지 않나? 이 램프보다 이게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까워서 이 버튼을 눌러서 램프 켜줘 이러면 켜주면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공조장치 스위치도 지금 오른쪽에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다 MPV는 저렇게 오른쪽 끝에다 달게 되는데, 물론 뭐 일리는 있습니다. 사람이 타면 주로 여기 탈 거니까. 여기에 어린이 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가운데 달아야 되지 않나? 가운데 달면 왼쪽 사람도 억세스, 오른쪽 사람도 억세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오른쪽 끝에 달는지 모르겠어요. 저 스위치가 너무 멀어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야지만 누를 수 있어요. 왜 저기다 달아? 차라리 조금 뒤에다만 달아줬어도. 일단 이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 사이즈입니다. 그냥 한국의 음료는 이거라고 보면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왜 한국인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많이 먹나? 우리 보리차 먹잖아요. 보리차가 뭔지 아세요? 일본에서 전쟁으로 커피를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커피 대신에 만들었던 것이 바로 보리차입니다. 보리를 태워서 그걸로 물을 울궈낸 게 커피랑 맛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리차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먹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먹기 때문에 그 보리차를 나이 들어서 오리지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약간 가슴 아픈 그런 일이긴 합니다. 다른 나라 어느 나라도 이렇게까지 먹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꽂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놓을 수 없어요. 여긴 컵홀더가 아니고 병홀더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이렇게 홀드했을 때 이 정도 열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열 겁니다. 뭐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이즈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요걸 한 개 더 당겨야 돼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딱 맞죠? 한국인의 사이즈에 맞춰서 요 컵홀더를 만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래쪽에 수납 공간 이렇게 있고요. 요 수납 공간은 근데 여기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안으로 굴러가면 꺼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분리가 되는 서랍이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여기 USB 2개가 있고 여기 220V 아울렛이 바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좋죠.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놓고 나면 그럼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갈 때 막 찾아야 돼. 어디 갔어 하게 되는데, 한 1시간쯤 찾다 보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딱 꽂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렇게 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뒷좌석을 앞뒤로 슬라이딩을 할 수 있는데, 슬라이딩 하는 게 전동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수동이에요. 이렇게 수동인데 왜 뭐 별로야? 여기 로잉 머신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운동하면서 갈 수 있다고. 뒤로 젖혔을 때 한 큐에 다리까지 올라가면 좋겠는데 다리는 별도예요? 이건 또 왜 그러지? 아무튼 있어서 좋습니다. 어이구 좋아, 어이구 좋아. 야, 길이와 높이를 다 조절해주는. 좀 더 올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있는 게 어디야. 지금 이 차 2열 시트가 조금 단단한데, 이 단단한 것들을 조금만 더 소프트하게 해줬어도 그 시트만으로도 승차감이 좋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보가나인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시트, 그런 거 좀 넣어주면 안 되나? 아반떼도 이런 시트고 소나타도 이런 시트고, 근데 지금 5천만 원짜리 라운지도 이런 시트를 갖는다는 게, 이게 좀 더 고급 시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워요. 반야심경 틀어줘. 마음이 편안해지네. 그죠? 2열은 여기까지 살펴봤고, 잠깐 차 한잔 마시고 3열도 앉아보고, 그리고 직접 주행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진짜 밖에서 보니까 더 멋있네. 가는 모습도 와. 자, 나인블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타리아 라운지를 탄다면 보통 즐길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멋지다. 일단 지금 배터리를 채우기 위해서인지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을 살펴봤을 때 기존하고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스타리아를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봤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보면 볼수록 예쁘다, 이런 생각 들죠. 지금 그리고 이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에 이 앞부분을 커퍼색으로, 금속 재질 느낌이 나는 검정색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게 꽤 예쁘게 보이네요. 물론 구리색이 좀 더 비싸 보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컬러, 이거 검정 같지만 자세히 보면 검정이 아닙니다. 아주 짙은 남색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고요. 그리고 휠도 마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휠 디자인, 그런 것 마음에 들고요. 뒤쪽으로 넘어와 보면 이 차의 독특함이 더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스타리아를 뒤에서 보셨을 때 저거 의외로 괜찮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멋지게 느껴지냐면, 여기서 반짝거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리는 금속보다 훨씬 더 검고 훨씬 더 반짝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이 유리 전체가 완전히 평탄하게, 도장한 것보다 훨씬 더 매끈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미끈하고 미래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밑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확실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은 약간 오렌지 필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완전 매끈
매끈하고. 네, 이런 차이. 유리가 굉장히 크게 사용되니까 옆에서 봤을 때도 차가 예뻐 보이죠. 아주 매끈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 그런 면에서는 이런 건 좀 오게티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매끈하니까. 매끈하지 않은 차에 이런 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있으니까 차가 조금 저렴해 보인달까?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이 매끈한 느낌을 잘 살려놓고 있어서 이런 부분, 이 레일 부분도 차 중간을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리와 만나는 지점에 레일을 만들어놔서 이 부분이 눈에 거슬리지 않게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게 차 중간에 들어가서 그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죠. 그런 거보다 매끈하다. 근데 뒷부분에 이런 것들 이거 너무 낫지 않냐? 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건 이 차를 카고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뒤에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공간이 많이 필요하면 이 차 후진해서 주차해서 여기다 뭐 짐을 싣겠다라고 할 때 뒤로 이만큼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한 요 정도 남는 상태에서 주차하잖아.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혹은 주차할 때 오히려 거꾸로 해놓고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는 7인승이다 보니까 뒤쪽에 이런 식의 공간들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짐을 뭐 얼마나 실을 수 있을까 싶지만 이렇게 하면 이 위로 막 실으면 되죠. 이 너머로도 실으면 되잖아. 좋지 않습니까? 4명이 타고 짐 왕창 실을 수 있는 거. 이걸로도 만족 못 하세요? 만족 못 하신다면 이렇게 밀면 됩니다. 넉넉하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요걸 당기면 뒷좌석 시트가 이렇게 올라와요. 요걸 이렇게 찰딱 해놓으면 여기다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짐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넣어야 돼? 그러니까 뒤에서 요걸 세우는 것은 사실상 이 스위치는 없어도 될 뻔했다. 있을 필요가 없는 스위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다가 짐을 놓는다 라고 하면 짐을 이렇게 놓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뒤에서 억세스해서 3열을 그냥 앞으로 폴딩을 더 하지, 그럼 여기 짐이 더 들어갈 텐데 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강아지 키우는 경우. 강아지를 어디다 태워야 돼? 실내에 태우고 싶잖아. 만약에 이걸 더블 폴딩해서 요 뒤에다 태우면 강아지를 트렁크에 태우는 게 돼요. 근데 이걸 세우게 되면 강아지도 역시 실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잖아. 그런 경우가 유일한 이유인 것 같고, 그 경우를 제외하면 더블 폴딩해서 이렇게 앞으로 세워지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일 것 같긴 한데, 3열을 앞으로 넣는 방법보다는 시트를 태워서 여기다가 물건을 실는 게 조금 더 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다 짐을 넣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맞는 방향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조금 더 앞으로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끝이지? 이렇게밖에 시트가 안 오는 게 여기 맞나? 뒤로 가도? 뒤로 가면 여기까지 가네? 앞으로 가면 왜 이거밖에 안 와? 왜 이만큼 시트가 남지? 왜 더 못 오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마 더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밖에 못 오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 3열에 한번 잠깐 앉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 안전벨트를 멜 때 아마 여러분들 조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벨트가 안 매죠. 여기 벨트 있잖아요? 끼워볼게요. 벨트가 쏙 들어가 버려.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쑥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고 나면 벨트가 끼기 되게 힘들어. 끄집어내서 벨트를 매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자, 끈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젖히거나 뒤로 젖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끈이 여기 달려 있어요. 고급스럽다고 할 수는 없죠. 가운데 있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양쪽에 2개 달아 놓는 게 원가가 더 들어가니까 가운데 하나 넣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죠? 옆에 선스크린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쪽 창문은 이렇게 팝업식으로 튀어나오는 형태. 창이 아예 없는 것보단 그래도 통풍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이게 좀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 끼기 되게 좋기 때문에 뒷좌석 3열에 어린이가 앉으면 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컵홀더는 있는데 좁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표준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넣으면 딱 들어갑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래쪽은 좁지만 위쪽으로 넓어야 되거든. 이렇게 생겼잖아. 만약에 윗부분 간섭이 생기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뚜껑이 열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넣으면 딱 들어가고 옆에 공간도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또 있다. 넉넉한 머리 공간도 있다. 그리고 어깨 공간도 넉넉하고 팔걸이도 되고 그냥 여유롭습니다. 만족스러워요. 거기에 이제 USB-C도 나오고요. 이 3열 시트 절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산타페의 뒷좌석도 이제는 굉장히 넓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스타리아의 뒷좌석에 비하면은 스타리아 진짜 훌륭하네요. 굉장히 넉넉한 창이 있어서 3열의 개방감도 훌륭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이거 덮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3열의 프라이버시도 제공돼요. 3열이 사람들 앉을 만한 그런 충분한 공간으로, 불편이 없는 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카니발도 비슷한데 이 스타리아의 카니발보다 머리 공간이 조금 더 있어요. 3열에서도 한 뼘 넘는 머리 공간이 있다는 이것이 스타리아가 진짜 대단히 큰 차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고요. 실제로 이 차의 천장고는 높은 경우에 2m에서 조금 부족한 1990 정도예요. 지금 2m짜리 자동차가 거의 없거든요.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그냥 비어져 있다는 게 조금 수납 공간이라도 여기다 넣어주면 좋지 않나? 아니면 조명이라도 조금 여기다가 뭐 멋있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튜닝이죠. 애프터마켓이고 보가9 같은 그런 자동차들 지금은 카니발로만 하고 있는데 보가9 스타리아도 나온다면 뭐 그것도 높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기본 틀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이브리드까지 더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서 지지고 볶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열에 앉았을 때 중요한 건 공간뿐이 아니겠죠. 3열은 일반적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승차감이 나쁜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주행을 좀 더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3년 앉았을 때 느낌은, 제가 어저께까지 필리핀에 있었는데 필리핀에 있는 여러 자동차들 탄 것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필리핀 도요타보다 낫다. 하이브리드 특유의 정숙성이 어쨌든 이 3열에 앉았을 때도 여전히 굉장히 정숙한 차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스타리아가 그렇게 시끄럽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제 하이브리드를 타고 나니까 와, 이렇게까지 조용한가? 3열까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방감은 좀 그렇죠. 일단 개방감이 좋다라고 딱 느껴지는 이유가, 측면에서 이 차를 봐도 아시겠지만 차의 유리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측면 유리가 엄청 크거든요. 측면 유리가 엄청 크고 이런 것들이 특히 운전석에선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운전석은 말도 안 될 정도로 크죠. 측면에서도 이렇게 유리창에 팔을 올릴 수 있는 차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죠. 그러면 편하게 팔을 올릴 수 있는, 심지어는 3열에서도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유리창이 이 시트의 절반 정도로 올라와요. 저렇게까지 유리창을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뒤를 돌아보면 이 시트 위쪽에서 이렇게 시선을 내려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여요. 트렁크 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아래까지 다 유리로 보여요. 그러니까 뒤쪽이 전체가 다 개방감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3열에 앉은 사람도 굉장히 시원하게, 넉넉하다, 개방감 좋다, 갇혀있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카니발보다 훨씬 더 개방감에서는 훨씬 유리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3열이 좋네. 3열이 그렇게까지 승차감이 나쁘지 않고, 3열이 좋을 수 없죠. 보통은 3열은 승차감이 엄청 나쁜 게 대부분인데 지금 이 차는 2열에 앉았을 때하고 3열에 앉았을 때 마찬가지로 딱딱해요. 그래서 2열이 특별히 좋지 않고 3열이 특별히 나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네요. 출렁거림이 2열보다 조금 더 있는 정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의외의 지점은 2열 시트가 비어 있으면 이게 너무 흔들려서 3열에서 오면 시트가 이렇게 파다다다다 이런 움직임이 느껴져요. 자, 드디어 과속 방지턱을 만납니다. 속도를 좀 높여주세요. 40km. 가짜였어? 과속 방지턱 넘는 느낌이 생각보다 좋은데요. 좌우로 롤이 좀 센데요. 약간 피칭이 있네요. 피칭이 있어서 차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울퉁불퉁한 노면에서 피칭을 마주하게 되네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느낌. 그리고 바닥이 굉장히 단단한 차입니다. 짐도 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게 또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저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요. 한번 빠르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km? 3열 시트 좋다는 것은 과속방지턱을 제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속도가 더 빠르면 과속방지턱을 넘었을 때도 충격이 더 덜해요. 이것도 신기하다. 과속방지턱을 넘으실 때 이게 어떤 충격은 많이 받고 어떤 충격은 좀 걸러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불규칙해서 더 편안하게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거 조금 묘하다. 코너링에서도 너무 단단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카고로도 사용돼야 되는 자동차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이 딱딱함을 감안하고 타야 되는 차다,
승차감에서 승용 전용으로 나온 자동차, 뭐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이 승차감에서 겨룰 차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 넉넉한 공간이라는 게 이 스타리아의 큰 장점이니까 부드러운 승차감보다는 좀 단단한 게 좋고, 매끈하고 타이트한 공간보다는 넉넉하게 여유로운 공간이 좋다라는 분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3열에만 놨는 게 아니고 결국에 운전도 해야 되고 1열에 타는 경우가 가장 많을 테니까 1열에도 앉아서 이 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엔 수납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가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장거리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운전 중에 갑자기 이렇게 내려다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항상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장거리 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화물차 운전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수납 공간에 이런 데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컵홀더 같은데 이렇게 유리창에 기대 놓을 수 있어. 유리창에 기대 놓으면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기 창문 열면 어떻게, 창문 열어면 톡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 텐데 지금 현대 무시하십니까? 현대 여기까지만 열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똑똑하죠.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요 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또 있어요. 수납 공간이 1, 2, 3, 4층이야. 4층. 그리고 여기 보면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1, 2, 3, 4, 5, 6, 7. 그리고 여기도 살짝 보면 여기도 있어요. 글로브 박스까지 하면 11. 요 밑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컵홀더까지 하면 13이야. 14하고 여기도 더 있어요. 만약에 이런 데 놔뒀으면 못 찾습니다. 네, 이 앞좌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15개나 있고요. 수납 공간이 많은 경우는 이 수납 공간마다 용도를 딱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은 반드시 여기다 놓는다, 아니면 뭐는 여기다 놓는다, 이런 식으로. 요게 굉장히 특이하죠. 요거는 완전히 이건 싸제 제품 갖다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기다가 떡 붙여줘요. 이게 뭔가 현대 물건 같지 않죠? 온오프로 돼 있는데 자동차 발판을 자동으로 펼쳐지게 한다, 안 펼쳐지게 한다, 요거거든요. 굳이 이걸 여기다가 달아야 되나? 약간 애프터마켓 제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추후에 갖다 붙이는 거겠죠. 스티어링 휠 같은 것도 지금 5천만 원짜리 차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아쉬운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도 요즘 들어서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예전 자동차를 보는 느낌이다. 내비게이션도 사실 연차가 좀 됐다 뿐이지 저는 이 내비게이션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디자인도 뭐 나쁘지 않고, 요즘 최신 디스플레이 화면이 오히려 별로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요거 좋게 보이네요. 길 안내 모터 스튜디오 고양.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인식이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음성인식이 너무 좋죠. 음성인식 정말 좋아졌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너링을 살펴보도록 하죠. 코너, 네, 약간 옆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은 많이 적긴 해요. 근데 무서워서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차입니다. 너무 커. 차로 중앙 유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벗어나지 않죠. 그리고 가운데로 잘 가고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켜 볼게요. HDA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세팅하고요. 와, 유리창이 진짜 너무 커가지고 유리창이 너무 크니까 지금 제 무릎하고 옆에 있는 유리창하고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무릎을 보는 거야. 이상한데 기분이 이상해. 내 옆에 차선이 그냥 보이잖아요. 그런 차가 어딨어. 스타리아가 있습니다. 스타리아는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한 지점이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급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좀 더 고급지게 만들어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후석 뷰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거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안타깝습니다. 후석 뷰는 어떨 때 필요할까? 운전하면서 뒷좌석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잘 있나, 저기서 뭐 싸우진 않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힐끔힐끔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전에 팰리세이드 같은 자동차는 여기에 거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볼록 렌즈 거울이 있어서 그걸로 뒤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힐끔힐끔 보면서 혹시라도 저기 무슨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너무 당연하죠. 거울 하나 달아주는 게 뭐죠. 계속 그렇게 거울 하나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IT 기능이 점점 발전하면서 거울 대신에 카메라를 붙였습니다. 이 카메라로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살짝 보면서 애가 갑자기 자빠졌어, 울어, 뭘 쏟았어, 그래서 뒤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어, 안전벨트 풀렀어, 뭐 등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운전자가 어쨌든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게 불법입니다. 운전자가 보이는 시야 안에 동영상이 작동되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거울하고 완전히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게 동영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운행 중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그럼 카메라 붙인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괜히 붙였죠. 카메라 괜히 붙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거울을 붙여달라. 굳이 IT로 전환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어 스위치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카니발도 여기 있었죠. 카니발도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도어 스위치가 운전석에서만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돼요. 여기 있으면 조수석 사람이 눌러줄 수 있다는 건데, 조수석에서는 차 뒤 후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조수석 쪽에 맞춰져 있지 않고 운전석 쪽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이걸 누르지 못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니발처럼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 있는 건 조금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전보다 훨씬 좋은 점은 여기 램프가 들어와. 이게 왜 좋은 점이라고 하냐면, 예전엔 안 들어왔어요. 램프를 안 넣어서 밤에 깜깜할 때 문을 열어줘야 되면 여기서 더듬더듬 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게 그 버튼이야? 이러면서 헤맸었는데, 이제는 여기 램프가 들어오니까 밤에 여닫는데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버튼이 다 터치로 되어 있는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장갑을 낀 손으로 만약에 누른다 라고 했을 때 화면은 눌러져요. 화면이 눌러집니다. 감압식과 터치식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은 굉장히 세심하게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눌러집니다. 눌러지네? 안 됩니다. 안 돼서, 이 차는 화물차니까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다 장갑 끼고 일하는데, 장갑 낀 손으로 이걸 누를 수 없어서 항상 손을 벗고 다시 장갑 끼고 해야 된다는 게 이런 종류의 자동차에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현대기아의 거의 모든 자동차들이 이렇게 터치식이 아니고 이젠 버튼식으로 많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모든 차가 다 터치식을 쓰더라도 이 차는 버튼식으로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터치식으로 첨단 이미지를 주고 싶었다면 디스플레이를 좀 더 키워서 이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터치도 되고 전기도 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투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있다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요번에 새롭게 버튼이 도입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운드가 조금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 보스의 센터 포인트가 들어와 있어요. 놀랍습니다. 사실 이 스타리아 하면 당연히 AK47 아닙니까? 왜냐하면 AK47 뮤직비디오 보면 딱 시작할 때 나오는 차가 스타리아야. 스타리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AK47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AK47이 너무 잘 들려. 거기에 딱 포커스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잘 어울리는 차가 있나? 그런데 사실 이런 차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은 차입니다. 뭐냐면 걸그룹들. 네가 참 궁금해. 또 너도 마찬가지. 너면 충분해. 센터 포인트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이 음장감을 확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너무 좋은데요. 하이브리드는 과연 힘이 충분할 것인가 걱정도 했는데요. 완전 기우에 불과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연비가 제일 중요하실 텐데요. 지금 밟아본 바로는 9.7 기록하고 있는데 리셋을 할게요. 시동이 걸리면 연비가 확 떨어지는 게 하이브리드의 특징이죠. 시동이 안 걸리도록 운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속도를 무작정 느리게 가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속도를 끌어올리고 나서 시동이 꺼지게끔 이렇게 가속 페달을 약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가속 페달로 계속 시동이 꺼지는 상황을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나도 연비왕이 될 수 있다. 연비 무려 22. 시동이 걸려 있잖아요. 시동이 꺼질 때까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요거 어쩔 수 없이 요 부분이 있네요. 차가 워낙 무겁고 무려 지금 2.5톤이거든요 디젤에 비해서 10kg 가볍다고 해도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자꾸만 깨어나고 잠재우기가 쉽지 않네요. 약간 노력이 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연비 그래프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18까지밖에 없어요. 조금 더 노력하면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20 정도는 해줬어야 되지 않나? 현대가 자기가 만든 차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평균 연비가 그래프를 살짝 뚫고 넘어가고 있어요. 뭐야, 19.6인데? 이 차에는 지금 3명이 타고 있고요. 짐도 가득 실려 있는데 뭐야, 20. 아니, 그래프 뚫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론 노력을 해야 됩니다. 60km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물론 디젤 같은 경우는 정속 주행을 열심히 하면 20km를 그냥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디젤의 연비가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장거리 갈 때, 시내 주행을 할 때는 가다서다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디젤이 별 수 없습니다. 디젤은 막히지 않는 길, 정속 주행 꾸준히 갈 때, 그때 연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고요.
이 차는 그렇게 고속 주행을 하는 경우는 연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시내 주행을 할 때, 이렇게 막히는 길을 갈 때 연비가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연비도 우리나라는 도심 연비, 고속 연비 따로 제공을 하잖아요. 고속도로 연비가 도심 연비보다 좋은 게 일반적이잖아요,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에. 근데 하이브리드는 시내 연비가 고속 연비보다 오히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황이 고속이다, 장거리다 라고 하면 그럼 디젤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내 주행이 많다 라고 하면 하이브리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난 가솔린 할래요. 가솔린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스타리아는 가솔린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LPG, 하이브리드, 디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장차, 전기차 나온다고 하고요.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그게 아마도 저는 베스트 파워트레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하이브리드도 이렇게 잘 만든다면 뭐 차가 승차감이 약간 나쁜 면은 GC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비티 센터, 이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는 바디온 프레임이기 때문에. 완전한 바디온 프레임은 아니고 스타렉스 때부터 이어온 인테그랄 바디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아래쪽에 프레임이 지나가는 형태로 자동차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그만큼 올라앉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무게중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아마 전기차로 옮겨지게 되면 이 아래쪽에 무거운 배터리가 실리게 되면서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그만큼 승차감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해 보게 되네요. 아직 뭐 차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 모르지만 그래도 스펙상으로 무게중심이 낮아진다는 건 어쨌든 이 차한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디젤이 아니라는 게 되게 부드럽고 너무 매끄럽고 좋네요. 더 좋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전기차는 더 좋을 것이다. 그래야죠. 일단 값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대가 될 텐데 5천만 원대 전기차가 된다면 이 차 풀옵션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0만 원 차이네? 그러면 얼마 차이 안 나네? 조금 더 비싸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로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색깔들이 한데 나와 있는데요. 와, 여기 보면 쉬머링 실버 메탈릭이 있네요. 이 컬러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약간 느낌이 뭐냐면 로보캅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타시는 게 어비스 블랙 펄. 나름대로 멋져요. 고급스러운 거 봐. 크리미 화이트도 예쁘죠? 이 대비 보세요. 선명하게 이런 대비를 주니까 굉장히 멋지기도 하고, 근데 이 검정색 부분이 너무 크니까 나머지가 너무 작아 보이는 면은 좀 있네. 약간 흰색은 조금 어렵다. 이 소화하기 쉽지 않은 색이고, 근데 소화만 잘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문라이트 블루 펄인데, 문라이트 블루 펄도 검정색 같지만 자세히 보면 남색인 거, 좀 세련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컬러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블루 느낌을 나게 해줬네요. 괜찮은데? 너무 예뻐요. 여기 있는 색은 그라파이트 그레이 메탈릭. 나름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마음에 드는 색상은 어떤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차는 하이브리드니까 도대체 배터리 어디 갔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보통의 다른 차들의 배터리는, 예를 들어서 K5니 아니면 산타페니, 소렌토니 이런 차들의 배터리는 어디 있느냐? 뒷좌석 엉덩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쪽에 일렬로 쫙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는 어디 있느냐? 바닥에 있어요. 완전 바닥에 있고, 요 밑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죠? 여기 이 네모진,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배터리입니다. 이 차에서 놀라운 점은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만들면서 이 배터리를 새롭게 개발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에는 사용되질 않아. 카니발 있잖아요. 카니발은 이 배터리가 납 배터리입니다. 납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차는 납산 배터리를 아예 없애고 이 안에 통합시켰어요. 기존에는 자동차를 열어보면 배터리 있었잖아요. 배터리 어디 갔어? 배터리 누가 훔쳐갔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배터리 대신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통합형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배터리를 공급하니까 그만큼 무게중심도 조금은 낮아질 거고,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통합형 배터리에 들어간 리튬이온은 납산 배터리보다 수명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이 차를 폐차할 때까지 교체 안 해도 될 정도로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일들, 이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에선 적어도 그런 일은 없겠죠. 자, 그런 것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시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탄 시트와 다르게 여기 블루 시트도 있는데, 와, 시트 예쁘네. 잘 어울리네요. 그죠? 너무 예쁜데? 시트 컬러 지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 컬러는 총 4가지가 있어요. 블랙
블랙, 모노톤, 라이트 그레이, 브라운, 블루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블루도 꽤 선택해 볼 만한 그런 시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역시나 브라운 컬러를 가장 선호할 것 같네요. 가장 고급스럽다라고 생각되고, 근데 블루가 굉장히 젊어 보여서 저는 의외로 지금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피해야 될 거라면은 저는 블랙 모노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택시같이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랙 모노톤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라이트 그레이는 청바지 안 입을 자신 있다 라고 하면 선택해도 아주 좋은, 정말 실내가 환해지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컬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세상에 스타리아라는 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이렇게 정숙할 수 있나, 그리고 차가 이렇게 거대해도 이렇게 날렵할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그런 시승이었는데요. 그런데 장점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아니, 차가 좀 더 고급스러웠으면 좋을 텐데, 좀 더 크게 변화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리아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계획에서 여러 가지로 추가되면서 이제는 하이브리드도, 앞으로는 전기차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크게 기대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타리아 한번 시승해 보시면서 요번에 하이브리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